네,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유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그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2쪽이고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여기 위에다가 개인과 공동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여기 공동체 관계에다 3번이라고 번호를 좀 붙여주고요.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지금 신문기사가 나와 있죠? 신문기사가 나와 있는데, 프랑스 정부는 결국 부유세를 폐지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뉴욕주 갑부들은 부유세를 내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과연 부유세라는 게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옆에 조그만 것이 부유세.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세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 재산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부유세니까 세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유세가 결국 폐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체크해 볼까요? 봅시다. 높은 형 직업을 둔 기업에 최고 75%까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프랑스 정부의 부유세가 올해부터 폐지되었다고 보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유세 도입 계획을 밝히자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프랑스 부자들의 외국 국적 취득 붐이 일기도 했다. 그러니까 부유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고액 연문자가 많은 프로축구단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면서 경기 일정 취소까지 불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 부유세를 내지 않겠다. 부유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과 결국 프랑스에서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반면 뉴욕은요, 봅시다. 미국 뉴욕주의 갑부 40여 명이 의회에 상위 1% 부유세를 부과해달라는 청원서를 냈대요. 와, 상위 1%,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나의 재산이 상위 1%인 거죠. 그쵸? 엄청난 거죠. 그래서, 소득 상위 1% 대상으로 증세해야 하는 갑부의 요구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내므로써, 어, 우리 주의 경제 발전 기업. 부를 축적한 주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공정한 몫을 부담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금을 낼 이 능력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요 뉴욕주 갑부들은 오히려 부유세를 더 우리가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밑에 문제 봅시다. 부유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유세에 대한 이런 찬성 반대, 부유세에 대한 찬반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 부유세를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잠깐만 얘들아. 지우개가 안 되네. 다시 껐다 다시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부유세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그쵸? 부유세 반대하고 있고, 여기 뉴욕에서는 부유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요렇게 찬성과 반대의 견해차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개인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선과 공동선 중 어느 것을 더욱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을 더 중시하느냐, 공동체를 더 중시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조금 보면 여기 교과서에 주요 국가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스웨덴은 57%죠. 그쵸? 스웨덴은 자신의 1년 소득에서 57%를 소득세로 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38%네요. 그쵸? 38%. 그래서 그 밑에 체크해보면 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소득세가 국가마다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마다 이렇게 다 다른 이유는 구성원들의 판단과 합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정부에서 어떤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과의 협의 없이 강제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가로 1번 밑줄 가봅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각각 부유세 제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체크해 봅시다. 과도한 부유세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여기 체크, 정의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개인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왜 개인의 노력을 개인이 정당하게 취한 그 노력 대가를 왜 세금으로 많이 내야 되느냐? 이거는 개인의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체주의관에서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요, 동그라미 2번 해볼게요. 부유세를 많이 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 즉 공동선을 증진할 수 있다면 부유세는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의무로서 정의롭다 평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부유세를 내는 것은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유세를 내는 것은 의무이다라는 거예요. 의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그 공동체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유세를 내야 된다라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부유세에 대한 내용 굉장히 상반되죠. 한쪽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이런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다 가로 2번 하고요. 써볼게요.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써줄게요. 바람직한 관계. 일단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어볼게요. 개인과 공동체 중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왜 이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서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죠. 개인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공동체에서는 개인이 속해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한쪽만이 옳다, 뭐,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개인을 너무나도 강조한다면, 거기 밑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여기다 경우라고 써줄까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봅시다. 옆에 지금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개인이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나의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다?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공동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도 사회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어디 무인도에 뚝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이런 자유와 권리만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경우에는 공동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밑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공동체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밑줄 그읍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여 개인선의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동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내 개인의 목적과 목표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사회가 공동체만을 추구한다면, 그죠? 공동체만을 추구한다면 내 개인과
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는요, 서로 어떤 관계? 바로 그 밑에 양자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둘의 조화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을 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둘의 조화를 지향해야 된다. 지향한다라는 거는 그 방향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지향하고 우리 친구들 지향은 서로 굉장히 상반되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지향은 어떻게 그를 따라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조화를 지향해야 된다.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체크를 해볼게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서로가 조화를 이뤘을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뉴스를 보거나 언론에서 접했던 어떤 특정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 사건이 과연 개인에게 있어서, 공동체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밑에 개념 자료실로 내려가 볼까요? 개념 자료실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가 나와 있는데요. 얘를 먼저 한번 볼게요.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그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라는 건요. 거기다 써볼까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권의 행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은요, 바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재산권을 보장을 해주지만 그 재산권을, 권리를 쓸 때, 권리를 행사할 때는 나 개인만 생각해서 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 써볼까요? 공동체에 대한 의무 부여.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Q 해보자.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제1항이 빠졌을 경우, 1항이 빠지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준다라고 했는데 제1항이 빠지는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2항은 아까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부여했다라고 그랬죠? 제2항이 빠지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자칫 사회 전체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한 4월, 5월쯤, 3, 4월이었나? 그때쯤에 이제 마스크 때문에 한참 이제 막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정도였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선생님은 미세먼지 때문에 일찍부터 KF94 마스크를 많이 썼었는데요. 그때 내 기억에 하나당 이제 진짜 1,000원이 안 됐었던 것 같아, 한 장이. 몇백 원 꼴이었는데, 당시에 진짜 한 장에 막 2,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막 이렇게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1항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전부터 선생님은 비염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너무 예민해서 미세먼지를 대처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집에다가 좀 왕창 싸서 좀 쟁여두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모두 다 어떻게 해라. 정부, 국가에 반납을 해라. 다 내라. 만약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만약 내지 않으면 강제로 우리 집을 막 수색해가지고 마스크를 싹 다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죠. 그쵸? 내 건데, 그죠? 내 걸 가져간 거잖아.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제 이양이 빠지는 경우,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내가 진짜 돈이 많은 갑부야, 부자야. 내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마스크를 매점매석을 싹 다 사들였어. 그렇게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이 불렀던 마스크의 가격, 다른 사람이 만약에 마스크를 1,500원에 산다고 하면 선생님은 난 장당 15,000원에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를 싹 다 사들였다고 해봐요.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마스크가 없잖아. 그쵸? 마스크가 부족 현상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구매한 마스크를 막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공동체의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 흐름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제1항이 빠지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 과도히 침해할 수 있다. 그죠? 아까 마스크를 막 압수수색해서 가져가고 막 이런 거. 두 번째, 제2항이 빠지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자칫 사회 전체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가 부족한 품귀 현상, 사회 전체 이익을 훼손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1번,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뭘 추구하는 게 좋다고 했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뭐라고 써야 돼요? 개인선, 그죠? 요 단원에서는 얘들아, 개인선이라는 단어랑 공동선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주제토론까지 좀 할게요, 오늘은. 주제토론에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이 나와 있고요. 자료 3번 우리나라의 낮은 투표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제토론. 투표는 개인의 권리일까 의무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투표를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을 좀 보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이라면 투표에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거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방선거 참여를 납세나 교육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로 간주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밑에 벌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볼게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맞다. 밑에 여기 어디다 체크하냐면 우리 친구들 봐봐. 이렇게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체크해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정치 참여의 장점을 알려주게 되고요.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런 순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의회가 유권자의 뜻을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한다 설명했어요. 또 동그라미 3번. 투표를 하러 가세요가 아니라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선거 공약에 힘을 모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여기에다가 장점이라고 써주고요. 바로 의무투표제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다라고 했죠. 비판 체크해 볼게요.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밝혔다. 난 투표하고 싶지 않아. 난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하는 날 하루 쉬기는 하지만 난 그날 투표하러 가기 진짜 싫어. 근데 왜 국가가 뭔데 난 투표를 하라고 강제하는 거야? 이거 개인의 자유 침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릇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투표소를 향하게 하는 만큼 이는 묻지마시 투표나 무효표수를 늘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나 진짜 뽑을 사람 없는데 국가에서 자꾸 의무적으로 투표하라고 해. 진짜 가서 아무나 뽑고 왔어.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밑에 자료 2번을 봅시다. 자료 2번은요. 네덜란드는 의무투표제를 실시를 했었는데 이를 폐지했대요. 그럼 이들이 왜 폐지를 했는지 볼게요. 봐봐. 체크해 볼게요. 여기 첫째, 투표할 권리는 시민의 개인적 권리다. 아까 얘기한 거죠? 내 개인적 권리다. 내가 투표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개인적 권리다. 국가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투표 불참자에게 실제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투표를 하면 마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자가진단하는 것처럼 어디에 이렇게 내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가 여부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을 골라낸다? 이 심각한 개인의 이런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쌤이 생각해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자유투표를 시행하면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당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극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나는 그날 투표를 꼭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 의무투표제 아래 투표는 실제 정치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냥 가서 찍는 거지. 그렇다 의무투표제를 한다고 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장점하고 단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료 1번에는 선생님이 장점이 여기 나와가지고 밑줄을 좀 그어줬어.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다 써놓으면 되고, 요 밑에 1번 여기 장점에다 쓰면 돼요. 그리고 단점은, 그래서 다시 요 위에 장점 있죠? 요 장점을 밑에 장점에 쓰면 되고요. 단점은, 요 내용 자체를 단점으로 그대로 쓰기에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폐지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단점만 좀 써줄게요. 단점 첫 번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비민주적이다라는 거예요.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선거를 강제한다? 이게 굉장히 비민주적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무효 투표 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투표에 관심 없는데, 자꾸 가서 투표하라고 하면,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의무투표제 아래서 의무투표제가 시행이 됐을 때 실제로 투표율은 실제 정치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관심이 있어서 실제 정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관심이 있어서 투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아무나 찍고 오기 때문에 실제 정치에 사람들이 의무투표제로 인해서 관심을 갖느냐?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17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75쪽에 여기 보면 우리나라 낮은 투표율이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에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네요. 이거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네요. 국회의원. 지금 보면 2016년도가 58%. 그러면은 60이 안 되죠? 그럼 10명 중에 6명만 가서 투표를 한다는 거. 4명은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46.1%. 굉장히 낮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래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는 선거권 획득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지고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선거권 획득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졌어요. 만 18세.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막 독려를 하고 있지만 선거 참여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해 줄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낮은 투표율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사전투표제예요. 그래서 투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선거나 투표 선생님이 관심 가지고 잘 하라고 했죠? 이제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통령 선거 할 때 지켜보면 사전 그 투표일이 있고요. 대선일이 있어요. 대선일은 하루 쉬겠죠. 우리 친구들 학교. 그 대선일이 있고요. 잘 보면 대선일 한 3, 4일 전에 사전투표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요, 보통은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 거기에 만들어진 투표소에 가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전투표제는요,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은 뭐 옮겨놓긴 했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수원으로, 선생님이 선거가 쌤이면 수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 사전투표 기간에는 어디든 상관없이, 어디든 가서 그냥 투표를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전투표제 기간에는요.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진짜 어머니 갑자기 뭐 그때 내가 제주도를 갔다. 그 제주도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했다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부러 그렇게 사전투표 기간에 방방곡곡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표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제라는 게 요럴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근데 집은 엄마 집으로 되어 있겠죠. 엄마 아빠 집으로 내 주소지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투표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동네로 와서 투표를 해야 돼요. 대학을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그런데 사전 투표 기간에는 내 대학,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 주변에 있는 아무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전 투표제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내년 대선 할 때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모든 별 토론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76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 형상에 대해서,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정리한 내용 잘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그럼 안녕.